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 와가지고 어떻게들 뭐 잘 오셨어요? 올 때는 안 오던데요, 눈이? 그렇죠, 눈 왔었어서. 네. 눈이, 네. 어제 밤에 한 12시? 한 1시, 2시 정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쌓여있을 줄 알고 사실 겁을 먹고 바깥에 나갔더니 별로 쌓여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제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더군요.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제가 댓글도 달았어요. 진짜로? 예, 최경영으로 갑시다. 그 버럭하실 때 좋아가지고. 어제 네, 물론 이제 화내는 재미도 있었지만 네. 네, 약간은 트라우마도 됐습니다. 네? 뭘 또 트라우마. 네, 분노라는 게 네, 그렇죠. 네, 약간 트라우마도 된다. 분노는. 우리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하도 화를 내셔가지고. 근데 그때 댓글 반응 굉장히 좋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럼 오늘도 같이 하시려고요? 그렇게 화를 내죠, 그러면 우리. 뉴스 일면에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재명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갈 거냐 아니면 예. 준연동형 비례제 현재 선거제도로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이었었는데 어제 광주에 가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뭐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만 간단하게 팩트만 좀 정리해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 승리를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국민의힘 승리라고 제가 얘기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내세웠었잖아요. 그래서 다 약속을 깨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네. 사과만 9번 했다고 하거든요. 9번의 사과.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그리고 또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팩트만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신문들은 일면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민주당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유지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점을 찍은 제목을 뽑았고요. 어제 병립형으로 갈 거다 예측 기사를 썼던 한겨레 신문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까요?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요거는 이제 경향신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위성정당은 사과. 요 부분을 좀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문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볼까요? 네. 중앙일보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되풀이됐다. 네. 이 부분을 강조했죠. 박근혜 회고록 출간을 사진으로 일면에 쓴 것도 이것도 중앙일보, 중앙일보만 이렇게 했는데 중앙일보에 중앙일보가 연재하고 계속 연재를 출판하는 했으니까. 거니까. 네. 저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해석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우리의 관심은 아니기에 네. 뭐 박 전 대통령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위성정당 되풀이했다. 요 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대 양당 요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책임을 묻지는 않은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한번 볼까요? 돌고 돌아 준연동제 또 위성정당 판친다. 이렇게 판친다.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어조네요. 그 밑에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렇게 캐리커처한 것 같은 사진을 그러네요. 하나 딱 넣었죠. 네. 이재명 대표 책임도 좀 부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요. 네. 와.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를 총선을 했죠. 위성정당 총선이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딱 짰네요. 네, 이것도 좀 비판적인 어조로 제목을 뽑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기사의 뭐 어떤 기조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조선일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선 공약 뒤집고 또 총선 위성정당 만들기로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성정당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라는 거 또 강조했고 사과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다는 것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네. 조선일보가 굳이 얘기하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는 제도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준연동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준연동제로 야권 통합 선택한 이재명 한번 다뤄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나도 뭘 저. 흥미롭게 흥미롭게 아니 봤는데. 뒤에 우리 일면에 제가 기조를 설명해 드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절로 가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순간 네. 당혹스러워서. 그럼 위원장님의 저는- 리드에 따라.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하는데 네. 당황한 측면은 아니고 네. 아, 보통 알았어요. 이렇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면 기절 하나만 더 좀 네. 설명해 드리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뒷부분에 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또 드리면은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신문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무죄의 것 같아요. 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법원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소식이 신문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예, 집행유예 선고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사법농단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또 선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신문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보수신문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조선일보 같아요. 조선일보는 일면 머리로 올렸죠. 그러네요. 19개 혐의 다 무죄. 무죄가 많아 보이네요. 네, 다 무죄. 다자를 사실 제목이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무죄라고 하는 표현은 혹시 신문에서 제목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무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 그만큼 무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중앙일보 한번 보실래요? 모두 범죄 증명 없다. 경영권 여기서 승계 이렇게 다와 모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신문 가운데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어요. 한겨레 신문 보시면 이미 뇌물공여죄 처벌받았는데 이재용 불법 승계 아니라는 법원 굉장히 그렇죠. 불만이 많아 보이죠. 네, 최순실 그 말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었죠. 네. 예.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 관련 재판 소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무죄 선고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고요. 한겨레 경향은 사법농단을 단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늘 신문의 큰 기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임종원 전 판사가 좀 이득 본 날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사법농단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밑에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또 유죄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민하 평론가? 근데 되게 이게 어쨌든 행위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게 1심에 나왔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임종원 전 처장이 뭔가 뒤집어 쓰는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닌 구도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애초에 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2심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또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거기서도 좀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불이익 받은 판사들은 되게 억울하지 사실은. 아니 판사가 아니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저 불이익 줘, 인사의 불이익 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 재판을 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준연동제로 야권 통합 선택한 이재명. 아무래도 이 뉴스를 첫 번째로 다뤄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오히려 의외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한동안 회자가 됐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요. 왜 그러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려고 했느냐. 이걸 신문들이 보도한 걸 보면 경향신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원로들하고 시민사회가 압박을 했다. 이런 점이 주요했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명문정당이라고 또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었던 것처럼
준연동형제로 갔으면 좋겠다.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동안에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았는데 왜 준연동형제로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의 결단을 했던 적은 없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고 생각을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2, 3일 전쯤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 3일 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때. 전이잖아요. 아, 만나기 전. 예, 2, 3일 전쯤이면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가기 전에 병립형에 대해서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협상 같은 게 있었느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제3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되 이중 등록제를 만들어서 그 권역별이라는 게 크게 세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세 지역에서 지역구도가 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리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특히 대구에서 출마했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려가지고 비례대표로 그냥 의원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수정당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연동형제가 원래 사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 기득권 구도 내에서도 그래도 들어올 수 있고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건데 그래서 한 30% 정도의 의석은 소수정당에 배분하자. 요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라고 협상을 제안했고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 걷어찼다.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준연동형제로 가기로 선택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사설은 제가 혼자 계속 얘기했는데 입이 아프다. 김연아 평론가가 사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전 편하게 있었는데 너무 편하신데요 지금. 부담스럽네요. 편하게 댓글에 지금 잘 있었는데. 김민아 평론가 활짝 웃는 네.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 있으셨어요? 우리 심은정님? 아, 저 웃는 얼굴이요? 예. 네. 웃을 일이 있어야 또 웃는데 웃을 일이 없네요. 네. 지금 신문 사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이게 매력이라는 걸. 네. 저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지금 저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네. 지금. 저의 매력을 평론위원장님한테 매력을 인정받은 제가 오늘 신문을 쭉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면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설에도 이제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 사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사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이지만 뭐 대략적으로는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보도하고 있고 사설도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계속 좀 입장을 오락가락한 것처럼 비춰졌고 그게 어쨌든 혼란을 초래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거대 양당의 습관화된 비토크라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코멘트로 달아놨고 또 이 유성정당 사태가 4년 만에 반복되기까지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사설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먼저 뛰어든 것도 국민의힘 쪽이었다. 그러니까 선거제가 누더기로 전락한 데 대한 야당 비난에만 골몰했지 선거제 개선에 진지하게 임했는지는 모두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는 언급을 했다. 중앙일보가 여당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마찬가지 스탠스여서 동아일보도 이건 이제 양당 모두의 어떤 책임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확실히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이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비판하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하느냐,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느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협상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 국회 전원이라든가 이런 거 열어가지고 이 선거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의 과정을 거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시민들 모아가지고 500명 모아가지고 KBS 통해서 중계하면서 전문가까지 모아가지고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지를 논하는 과정까지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 다 무시하고 결국 최종 국면에 와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건데 그거에 예. 대해서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범야권에 국회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썼고 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뒤집었다. 불체포 특검 포기도 약속했는데 뒤집었다. 등등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써서 맹비난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심한데. 그렇죠. 상당한 수위의 비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사설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예. 이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준연동형으로 배심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대한 이 제도의 장점을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 기분에 따라면 결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 등록을 끝내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의힘한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병립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수정당 보호로 일종의 캡을 씌우는 방식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 등록을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구도 얘기하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입맛대로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런 그건 아닌 세부적인 거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뭐 최종 국면에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를 검토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한 것처럼 돼버린 이 상황만 놓고 뭐 군사 독재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정을 쭉 평가를 하면은 별로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도 대부분 이제 위성정당으로 인한 혼란 이런 거를 중점에 놓고 이 혼란이 민주당의 결정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다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최선의 그러면 이 선거제도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최선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이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지금 거의 없다.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아니 그 전당원 투표로 가면 그 병립형으로 갈 거니까 그 뒤에 숨는다고 또 비난하고 당대표한테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 막 고민하다가 당대표한테 일단 결정을 최종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혼자 결정한다고 또 입맛대로 결정한다고 비난하고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계속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게 사실 우리의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도 이후 평가를 상당히 좌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마 2020년 때 그때 그 이해찬 대표가 썼던 방식 비슷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만들되 비례대표 앞순서 일부는 소수정당에 양보할 뜻을 비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고 하는 준위성정당을 만들되 그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지만 소수정당한테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 쪽에 양보하고 예. 11번부터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나 조정훈 왜 그때 들어온 분인지 모르겠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그랬죠. 가지고 앞순서를 바꿔 들어왔던 거죠. 용해인 의원 맹활약했죠. 네, 용해은 의원은 뭐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에 네. 속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예정돼 있거든요.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비례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비례 순서 어떻게 배분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어떤 세력과 함께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잖아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류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하고요. 예. 조국 전 장관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도 비례연합정당인 K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모집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수 언론이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 제목으로 뽑아놓은 걸 보면 키워드 조국 진보당 요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어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거부감이 있으니까. 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키워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 결국에는 이재명이 조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군요.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네. 진보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적인 어떤 거부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보수 그렇죠. 유권자층이. 그래서 예. 결국은 친북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그런 세력이나 어떤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문제 소지가 다분한 어떤 비례 국회의원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위성정당이 꾸려질 거다.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고. 시작부터 막 그냥 페인트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 막 던지고 그래서 색깔로 더럽게 만드는 그다음에- 거지. 그다음에 쓰는 수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앞순서에 예를 들면은 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이 다른 소수 정당들이 얼만큼의 배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시민 사회에서는 야 그래도 절반 이상 해야 돼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받아들일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힘을 싣는 이런 기사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권 관계자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제 했는데 직접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하겠다라고는 읽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독식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했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들이 읽혀서 이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그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수신문의 맥락으로만 보면 민주당의 비례 투표할 때 네. 정당 투표를 한 국민들이 50% 이상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47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23석 정도 절반 뚝 하고 한 반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뭐 국민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민주당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17석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에 배려하면 7명밖에 못 갖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다 갖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이 맥락으로만 보자면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일면 보여드렸잖아요. 동아일보에서는 48cm 위성정당 총선이다 예. 이렇게 했고 위성정당 판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위성정당이 판을 쳐요. 국민의힘이 판치게 만든 것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는 한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만드는 게 위성정당으로서 제일 큰 문제인 거지. 나머지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준연동형제가 만들어지는 취지예요. 그거는. 예. 다양한 정당 한 10개, 20개 정당이 들어와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48cm 선거 투표용지 그럼 줄이면 되겠네. 간단하게. 그럼 병인평으로 가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지극히 잘못된 현상으로 설명하는 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신문들이나 언론 보도 태도가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다. 이 점은 꼭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어제 무죄의 날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로 한번 가볼게요. 역사에 남을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게. 그렇죠. 흥미롭고, 웃으면서. 네, 상당히 흥미롭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뭐 사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뭐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일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무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같이 기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나머지 피고인 13명 다 무죄 선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2015년에 이 합병 자체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이 공소 사실부터 이제 부인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합병에 예를 들면 경영권 승계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권 승계를. 다른 목적이 사업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다소 인위적으로 정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은 뭐 주주들의 꼭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대목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시를 제대로 했느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얘기여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근데 여기서 신문들의 좀 특징, 제가 본 예. 재밌는 점은 그럼 이게 어쨌든 전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건 누구 탓이냐? 이걸 신문들이 따지고 있는 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죄가 난 것 자체가 기소한 검사의 탓이냐 아니면 뭐 재판부의 탓이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신문들은 야, 이거 판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시선도 깔고 있지만 검사가 잘못했다면 어떤 검사의 잘못이냐? 이 수많은 검사들 중에 누구의 잘못일까? 이걸 또 신문들이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누구 탓이죠, 이게? 어떤 검사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네. 아니 어떤 검사라니요? 그때 네. 담당한 검사가 어디 저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저기 때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닌가? 기소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검사 담당했었고요.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거는 박영수 특검 시절인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지. 윤석열 이제 팀장이 있었던 거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거고 뭐 이랬던 시절인 거고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차장검사가 있었던 것이고 요 시스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로서 예. 또 이 수사를 책임졌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무능력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니 사법농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정유라의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의 말은 국민들이 누가 준 보실 거야? 때는 유죄인 건데 네. 유죄 상식적으로 볼 땐 유죄인데 검사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한 건 무죄가 판판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경향신문의 기사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당시에 1심 재판하는 지금까지 3년 5개월 동안 공판을 거듭할수록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도 줄었다. 이복현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가버리셨으니까요. 수사 검사 전원이 투입됐던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중도 해체됐다. 선고를 앞두고는 법정에 삼성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공판 관리 안 했다는 거구만. 그러니까요. 공소유지에 전혀 공소유지 안 힘을 했네. 쓰지 못했다. 재판하는데 그렇죠. 다 정치하러 가셨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누가 아. 키우냐고요. 재판을 누가 그런데 하냐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 막 해주고 매일 그 회장 끼고 돌아다니고 술도 마셔주고 뭐 그러니까 검사들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 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분하고 모질라가지고 그 술 회장 먹고 맨날 다니고. 그 회장 맨날 떡볶이 뒤에다가 병품처럼 세우고 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누구 탓이냐.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우리 평론가위원장, 평론위원장님의 눈높이, 변호사님의 눈높이는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저의 눈높이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양심이 있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이래요. 수사심의위 10대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기소 강행. 그러니까 이거는 이복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빚어진 문제이다. 기소를 안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복현 검사가. 예. 그럼 이복현 금감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임 주셔야겠네요. 네. 동아일보가 지목하는 범인은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설에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다. 이게 수사심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대체 뭐라고 할 건가?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을 왜 기소했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아예 근데 기소가 아니 근데 잘못됐다. 그렇게 쓰면서 정말 진짜 낯간지럽지 않나? 근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동아일보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왜? 이런 악랄한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썼는데 왜 양심이 있다고 평가를 하냐? 더한 사설을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은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의혹을 제기한 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집행위원장이 김경률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고 그 다음에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될 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고 이때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기소를 강하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요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예. 이 회장을 기소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설마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회장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어서 기소 때 결재선상에는 없었다. 그리고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행되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였다. 문 정부의 적폐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거 써놨다가 복붙하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쓰나.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들고 졸렸습니다. 어제 가상세계에서 제가 예. 하와이에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 예,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리조트도 만들고 예. 이제 농작물 수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와이에서. 게임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예. 좀 졸린 상태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 사설을 보고 졸이 확 깼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야, 이거를 하와이에서 좋았던 기분이 이 사건 모두가 이렇게 쓴다고? 나 망설이면서. 평생 하와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제 하와이 가서 기분 좋았지만 이렇게 쓴다고? 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나가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다 지시해 이걸? 다 책임져야 되나? 그리고 부장검사 혼자서 다 기소 여부 결정하나? 검찰총장이 결정 안 하나? 그거 안 해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 다시 또 드려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기네들이 제일 공정하고 팩트 위주로 이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중앙일보는 네. 오히려 좀 드라이해요, 오늘 논조가.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게 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 사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에 이 시작과 중간 지점에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들이고 또 이 시작 지점에는 누가 등장하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요 사건은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수사를 한 방향과는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야,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좀 더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올바른 판결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으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져가지고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으면 저처럼 삼성 주식을 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샀어요? 다 샀어요? 네. 어느 시점에 샀습니까? 몇 월 달에 몇 년 몇 월에 분할하자마자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슬픕니다. 예. 얼만큼의 이득을 아니 저는 이제 손해 봤죠. 손해 보고 팔았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사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제일모직을 자기가 40% 그 아니, 일가가 40% 갖고 있는 늘 제일모직을 뻥튀기 주식도- 하냐는 말입니다. 주식도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늘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넣지 마시고요. 저 평생 주식 투자 안 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밑바닥 뜯어가지고 증거인멸하고 그렇게 네. 했던 건 그럼 다 뭐야? 그게 근데 그것도 특수부 네. 검사들이 그거 다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그 뜯어가지고 찾아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거 왜냐하면 언론에 다 풀어가지고 그 바닥에다 다 숨겼다고 막 그래 또 그렇게
다 흘려줬잖아요. 그렇죠. 증거 능력이 이번에 재판에도 인정이 안 됐어요.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게 그건 또 증거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고의가 없고 사실은 뭐 경영 승계만 목적이었던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무죄가 났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어제 또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 있죠. 임종헌 전 판사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는데요. 보잘것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건 좀 짧게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모질라요. 네. 방송하는 사람들이 시간 안 지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정말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문제가 최대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팩트만 좀 정리해드리면요. 김경열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한 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건가 봐. 노무현 재단 건축비 의혹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경률 이번에는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정의기억연대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정의연이 건립을 했거든요. 2012년 3월 12일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5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했어요. 네. 그리고 그해 9월 26일 보고서도 여가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거길 보면 사업비가 24억 5,900여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국고보조금 5억 원 플러스 자부담 액수가 19억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를 썼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김경률은 왜 국고보조금 통장에 5억 원만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주장하면서 정의연이 부담해야 될 19억 원 정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정의연 보고서에 19억 원 없다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걸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기억연대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좀 재밌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5억 원만 있고 19억 원 없습니까? 라고 김경밀 비대위원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19억 원은 당연히 자부담이기 때문에 별도 통장에 들어있고 5억 원만 보조금이 있는 통장에 별도 관리가 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것이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19억 원은 왜 없습니까? 라고 또 하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사업 보고서를 공개를 해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보고서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 액수로 19억 원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여성가족부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승인이 난 내역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경일 비대위원은 이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어요. 제목이 김경률 헛발질 보고서에 19억 없다더니 있다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이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게 총액을 더하면은 그러면 한 24억 54만 원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냥 퉁쳐가지고 24억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이 24억짜리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5억 원을 보조금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럼 5억 원이 지급이, 이 보고서 검토해가지고, 부처가 검토해가지고 5억 원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19억 원은 이 박물관 진돈이 24억이니까 19억은 정의연이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짓는데. 그리고 박물관이 있겠지. 그리고 지금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있고, 박물관. 그리고 19억을 낸 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이 들어있는 거고 19억에 실제 들어간 돈은 부지 매입비 15억 원하고 설계비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5억 원인 건 그럼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뻥튀기 한 거 아니냐. 한겨레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매입대금이 15억 원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비가 그러면 4억이 맞냐 이걸 따질 거냐 그러면. 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김경일 비대위원은 지금 이게 정의연이 그러면 상세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공개를 해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데 예.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그러면 여당 비대위원은 암행어사인가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은 어느 시민단체든지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내보시오 하면 네. 다 감사원도 아닌데 예를 네네. 들면 감사원이 해도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 이 민간단체인데 그러게요. 다 내가지고 이걸 뭐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 19억 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이렇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고 무조건 다 내야 되나요 이거를? 그걸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본인이 김경일 팩트가 틀린 비대위원 거네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자기가 감정이 격앙됐고 그리고 또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비대위원 자리는 자기가 유지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격하려면 좀 제대로 공격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조국 흑서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박수를 받았던 거는 자기들이 공정이라는 화두를 들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재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의혹 제기했을 때 보조금 통장에 왜 5억만 있냐고 19억은 왜 거기 안 들어와 있냐고 주장했다고. 근데 제가 위원회에
서 있으면서 보조금 관리를 했어요. 평론가위원회에서요? 아니, 다른데 정부위원회에서. 근데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줬는데 사람들이 보조금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하고 막 섞어서 써.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보조금 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거야. 그럼 네. 행정사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섞어서 쓰지 못하도록 보조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은 보조금 것만 딱딱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쓰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에는 5억만 계속 있어야 돼. 네. 그리고 5억 원에서 쓰면 쓰는 대로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지금. 네, 네. 그리고 정 의원이 나머지 19억 원을 땅 사는데 15억 들고 뭐 그 설계비에 돈 들이고 그거는 따로 증빙해가지고 입증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에. 네, 네.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근데 그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왔다고 막 돈 그 통장 까고 뭐 이게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보조금이 다른 계좌로 관리되는 게 원래 규정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네요. 모르는 거죠. 몰라서 지금 왜 여기 지금 19억 원 없냐, 왜 없냐 지금 계속 그러는 거네요. 다른 계좌로 관리됐다면은 그 계좌를 나한테 보여줘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건데 보여줘라는 그것도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권한이 기본적으로 말바꾸기. 있느냐라고요. 정 의원이 회계감사를 해주세요라고 김경률 회계사한테 지금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관이어서 감사원이 출동했거나 검찰이셔가지고 검사셔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도 아닌데. 옛날에 이런 데 있었습니다. 타진료라고요. 이제 해명을 해도 계속 해명하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그동안에 많은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 기대에 이제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기업이 있다고요. 부영 회장님이신데요. 자녀 한 명을 낳으면 1억을 주겠다. 쌍둥이를 낳으면 2억. 뭐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건 나와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 김남평 둘 다 경험이 있구나. 그렇죠. 네. 예. 아니 내가 헷갈렸어. 제가 키우지 왜 않은 결혼 안 했다고 분이지. 생각했지? 저는 오히려 제가 TMI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지래요. 제가 선배입니다. 네. 예. 겪어보지 않은 일을 저는 겪었기 때문에. 네. 알았어 그만해. 알겠고요. 여기 자, 우리 여기까지 부영 마. 입사 해야 됩니까? 네? 1억 원씩 받으려면 부영이. 근데 이분은 이게 무슨 돈으로 아니 그렇게- 일단 팩트를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직원이 2,500명인 회사예요. 부영이. 2021년 1월 1일 출생자까지 소급 적용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3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네. 해주니까 한 어떤 직원은 아이 2명 그 사이에 나가가지고 2억 받은 직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셋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 지금. 네, 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아이를 그때부터 낳기 시작했으면 이제 셋째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 경우에는 회사 지원금 1억 원을 받거나 정부가 토지 제공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족이 평생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직원이 1억 원 받으면 세금을 꽤 많이 뗀다는 거죠. 예, 그 소득세율 적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38%대고요. 증여로 볼 경우에는 10% 적용을 합니다. 증여를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세상 만사 좀 삐딱하게 봐서 네. 이 소식이 이렇게 온 신문에 다 비중 있게 실린 이유가 뭘까? 오히려 이게 좀 여기서 눈길에 가고 네. 그래서 부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팩트라는 매체에 제목이 이래요. 적자의 빚더미인데 이렇게 써 있고 부영 이중군 경영 전략 없이 출산 장려금만 빛났다. 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그 이 소제목이 부영그룹 영업손실 1,425억, 부영주택 부채 비율 437%.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사대로라면은 네네. 왜 이런 이제 어떤 좋은 내용들이 신문에 많이 나올까? 근데 여기 보면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달에 경영에 복귀를 했고 이후에 첫 시무식에 참석해서 이러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2020년 8월 달에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후에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럴 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5년간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난해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기억나요. 네. 그분 이분이군요. 그렇죠. 경영 복귀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 또 최대의 고민거리 뭐예요? 저출산 문제거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지금 인적 구성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한 거잖아요. 네네. 뭔가 정부 시책에
나름대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액션을 취하면서 언론에도 나름대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한 결과가 이런 보도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과 삐딱한 시선을 좀 가져봤다 이런 말씀 그래서 드리는 좀 거죠. 삐딱하다고 뭐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죠? 행간 네. 읽기까지 뭘또 이렇게- 한번 시간 빨리 해봤습니다. 끝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오늘. 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욕심이 정치본색 8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야 뭐 그냥 즐겁게 열심히 밑바닥 여론을 봤습니다. 네,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왜 밑바닥 여론을 아니 밑바닥 은행 여론은 드시고 예, 어묵 그렇죠. 드시고 예, 주변에 간 건 이제 많이 아니죠? 탐문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정식 여론 전문가 또 네. 아니기 때문에 주변 미터. 주변 리얼미터와 네. 주변 미터. 예, 좋습니다. 투미터님 모시고. 자, 그 대통령, 윤석열 네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리얼미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그 전주에는 소폭 하락했다가 1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이 지난주 말에 많이 보도됐죠.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리얼미터보다는 이틀 빠르게 보도가 되는데 한국 갤럽은 29%로 굉장히 오랜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뭐 한 1, 2%포인트 이제 하락할 수 있는데, 예, 갤럽도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갤럽이죠. 예,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숫자가 20%대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63%. 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29%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 요 결과를 보면은 20주간의 추이가 같이 나와 있는데 네. 부정평가는 지진부진 하고 네, 있는데 네. 긍정평가가 지난 4주 연속 계속 하락세예요. 네. 갤럽 조사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어쨌거나 1.1% 올랐습니다. 네. 그 대표님 보실 때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이세요? 이제 당정 간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갈등을 봉합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월요일 날 민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찬 회동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액수로 이제 받겠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또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랬죠. 등등 있다 보니까 주 후반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월화수목금 조사를 하는데 네. 여론사 꽃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곳이 금토 조사하는데 거기도 ARS는 저희랑 똑같은 패턴으로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오르고 있군요. 그러니까 ARS는 올랐고 전화 면접은 갤럽도 그렇고 여론사 꽃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반영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각 정당에서 예. 컷오프 조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도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겠지만 요즘에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정치인분들한테 명함 주면은 그 고스란히 다 이제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예.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이제 02, 뭐 070, 그다음에 지역구가 만약에 경상도면 05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오면 여론사를 꼭 받아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문자가 가장 또 많이 왔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앞서서 이제 공식 당의 조사들이 조금 끝나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고 국민의힘은 그 패턴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02나 뭐 070 여론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은 예. 이게 전화 면접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예. ARS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여기에 좀 영향을 주나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죠. 응답률에도 차이가 나고 각 진영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각 당이 다 올랐거든요. 민주당도 오르고.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도. 그런 조사를 응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네. 설문조사에도 응답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여도가 좀
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점점 높아지는데 그렇군요. 특히 또 이러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선거 이제 임박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가 네. 있는 뭐 강서구에도 후보들이 네네. 여러 분이 있는데 각 후보들이 다 동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그런 평상시와는 다른 예. 여론조사 패턴들이 그러니까 뭐 나타나고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은 조사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네. 거니까 당연히 음.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얼미터만 보면 1.1%가 올랐다는 건 아까 저희가 점선을 연결한 거를 쭉 이제 봤습니다만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앞에 계시긴 합니다만 1.1%포인트의 상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네, 지금 한편으로는 보여드리는 리얼미터 네. 결과를 보면은 계속 뭐 별게 큰 지진부진 변동이 없는 지진부진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거죠. 기계적인 등락이라고 예. 보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등락이 크지 않은 일직선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긍정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앞서 언급해 주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예.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민생 정책들 중에 GTX 연장 및 신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정책이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냈던 정책들은 소수 특권층 타겟, 예를 들면 10만 명, 5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 그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다면 감세 문제가 있었다면 GTX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양한 층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또 개발 호재로 혹시나 연결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 요인을 감안해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약간 좀 경기가 드리고 부양되지 싶습니다.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민생 다음으로 소통 미흡 이 두 가지가 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생 문제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가 제일 큰 부정평가 원인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소통 미흡도 굉장히 손꼽히고 있어요. 두 분 보실 때 7일에 지금 KBS하고의 대담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명절 앞두고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지금 좀 미뤄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대담의 온통 관심이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로 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 민생 토론회를 지금 제가 몇 번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주변에 탐문을 해봐도 특히 언론의 경우에도 민생 토론회를 주목을 하긴 합니다만 뭐 댓글이나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는 수치를 보면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 거의 반영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 대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KBS 대담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과에 대한 것보다 유감 표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기존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입장의 재반복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연히 못 받을 거고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S 대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수준의 워딩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 박영식 평론가님 말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이번 그 조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낸 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7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네. 70대 이상은 무려 58%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는 93%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특히나 30대, 40대는 80% 가까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극명하게 네. 이미 갈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뭐 대담 정도로 회복하기에는 특정 층에서는 이게 80% 육박하게 특히 30대, 40대에서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거 고착화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이런 대담 자체가 횟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작았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신년에 대담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감하느냐 또 비공감하느냐 조사를 이제 늘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치를 보면은 대체로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의 효과의 강화 효과라고 이제 하잖아요. 각자 지지하는 입장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라든지 또 어떤 국정 난맥상이 있을 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방을 못 하는 거고 지금 녹화하고 나서도 편집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긍정평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던 시기에 조사를 해도 부정평가가 또 높은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대담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그 다음 주에 영향을 그다지 못 미치는 거, 긍정적으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일인가요? 이제 모레 이제 보도가 되면은 방송이 되면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 않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담이나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치가 그러니까 워낙에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갤럽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수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TK 지역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긍부정해 보면 긍정이 어찌 됐든 소폭이든 뭐 아무튼 중폭이든 간에 높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난 갤럽 조사 TK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이 45인데 부정이 48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은 60, 70대에서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부정이 54고 긍정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조짐을 보면 일단 보수층 원래 결집했던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PK에서도 예. 반응 안 좋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는 TK에서도 지금 반응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중도 무당층을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21%의 긍정평가 무당층에서는 10%의 긍정평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일종의 딜레마인 상황에서 예. 이번에 KBS 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겠느냐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적어도 대통령이 아주 진중한 자세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사과를 넘어선 그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률이 30% 밑으로, 즉 박스권에 계속 30%에 있다고 했는데 20%대로 내려간 게 9개월 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조사들과 조금 다르게 갤럽에서 지금 20%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약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갤럽에서는 9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 계시니까요. 이 두 조사의 차이점은 뭐 때문에 나오는 가장 겁니까? 크게는 이제 요일 차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일. 리얼미터하고 여론사 꽃에서 상승했던 거는 여론사 꽃도 금토 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월화수목금 걸쳐서 했는데 이제 갤럽은 화수목에 이제 조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금토가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일간 변화 추이를 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무려 금요일날 39%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당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GTX 문제도 그렇고 철도 재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각 그 지역에서의 여론사 동료 이런 부분 특히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이제 여론사 동료 문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보다 더 결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갤럽은 긍정 부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있어요. 네네. 국내 유일 거의 세계 유일하게 그런 척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거에 늘 한 5%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보통이라는 척도가 예. 있으면은 원래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낮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갤럽은 부정도 높고 긍정은 또 낮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마 유보층이 좀 지난주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갤럽 조사
조사인가요? 갤럽 조사. 예, 일단 리얼미터 조사부터 리얼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2024년 2월 1주차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이 45.2%로 0.3%포인트 상승했죠. 국민의힘은 그보다 이제 많이 오른 3.2%포인트 올라서 최근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2 내지 3%포인트 상승하는 그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뭐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1%씩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제 당명이 바뀐 다음에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2%대에서 1%대로 떨어지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녹색정의당 자체를 어색해하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아, 정의당과 다른 정당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보당 뭐 수두룩 나타났고요. 뭐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이제 거의 더불어민주당이랑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갤럽 조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제 여기에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포함된 조사입니다. 네네. 방금 리얼미터에서는 아직 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였고요. 예. 아무튼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포함됐었을 때 민주당, 국민의힘이 거의 동률. 사실 포함되기 전부터 갤럽은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40%대 이제 중반을 늘 기록하고 있는데 45%였거든요. 근데 갤럽에서는 그보다 낮은 10% 낮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이유는 갤럽은 MBS 4개 조사랑 동일하게 예.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보고 정당 지도를 물어보는 네. 그런 문항의 순서이기 그러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죠. 네,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보면 집권 초기에는 늘 야당 지지율이 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은 횡보하는 변화가 없는 수치를 나타냈는데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 올랐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ARS에서는 오르고 또 전화 면접에서는 또 빠지고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뭐 크게 뭐 누가 누굴 이긴다라는 것보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이 갤럽에서 개혁신당과 아까 이낙연 신당이라고 쓰였습니다만은 새로운 미래죠. 헷갈리니까. 근데 네. 요새는 당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당이 많아가지고. 근데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거의 처음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3%. 이거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정의당 다 뼈아플 것 같은데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1%대를 기록한 반면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나오자마자 3%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양당의 지지율 지진부진 또는 박스권하고 또 하나 네. 이 신당들이 3%인 것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도 보거든요.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의하는 게 뭐 물론 이런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가 의석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적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더더군다나 준연동형으로 선거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라는 갤럽 조사를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양쪽 다 이낙연 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양쪽 다 원내 진입 한 석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이 여론조사의 수치만큼 득표를 하는 정당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 현실로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양당 모두 지금 뭐랄까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이제 크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신당의 지지도가 3%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뭐 두 자릿수까지 하지 않겠는 초반에 나왔을 때는 뭐 네.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퍼센테이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에다 3%에 불과하니까 이준석 신당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의석을 점할 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우려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민주당, 양당 모두 변화 없이 이렇게 고착화된 현상이 이어지고 한 자릿수 정도로만 이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은 이 양당으로 결집되는 이 요구를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이 신당들이 제시하고 있느냐 유권자에게. 예. 그리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바꾸게 하느냐,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을 개혁신당 쪽으로 빨아오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 어떤 것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간 나왔던 보도들은 신당들끼리 뭐 설화를 낳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네. 지분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변화를 못 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사실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조사 결과들이 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항 순서도 그렇고 예. 또 전화 면접 조사라는 어떤 특징, 사실 미국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해도 likely voters라고 해가지고요. 투표 의사가 있거나 아무튼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밟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라이클리 보터스만 1,000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화 면접 조사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무관심층도 억지로 시간 할애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률은 높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신당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갤럽 또 이제 MBS 조사 같은 전화 면접 조사의 패턴을 보면 신당이 승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서 10% 이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지금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리얼미터에 비하면 한 3 내지 5% 혹은 많게는 10%포인트 낮아요. 네. 특히 야당은 더 낮거든요. 근데 신당은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디스카운트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표만 보면 세 가지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허들이 되고 있는. 근데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를 보면 10%포인트 이상 개혁신당이 나오는 것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이 또 보도가 되다 보면 신당에 디스카운트 효과를 이제 주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꺼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녹색정의당 얘기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정의당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착각해서 뭐 아무튼 그 응답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죠. 피해를 정의당이 입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개혁신당 3%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개혁신당 인사들 인터뷰하면서 여쭤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아니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개혁신당에는 왜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를 안 돌렸냐. 이게 선관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명이 정해지면 예. 설명을 못하게 해요. 사실 이게 선관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아마 그 보는데 중간에 아마 왜냐하면 다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당도 사실 뭐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지나친 개입이라고 억울해하실 생각합니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나 또 상식을 알아갑니다. 예. 자, 저희가 일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해서 그 준연동형으로 유지 결정했다가 많이 보도됐다라는 거 다뤘는데요.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 이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민심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결과를 한번 보면 질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갤럽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석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기기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이 좋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연동형이 34%밖에 안 나왔고요. 오히려 병립형을 선호한다가 38%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조금 전에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세계 최초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입장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본인이 병립형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거 이제 나름 해명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의 강성 친명 주자들이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한 달 정도 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에서도 당원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가 병립형으로 했었냐고 이런 농담도 했지만 갑자기 퇴세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무려 42%가 병립형이었고요. 그 연동형은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36%에 보여주실까요? 약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한 6%포인트 이상 예. 이 병립형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 정당별로 나눠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 가장 지지한다는 분이 세 번째 예, 칸에 보시면 42%가 예. 병립형이었거든요. 저 병립형 네 번째 칸이 병립형 지지 네. 칸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젖잘싸보다는 아무튼 이겨야 된다. 한 선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여러 당내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립형 회기, 왜냐 국민의힘보다는 아무튼 더 한 선례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원래부터 병립형을 좀 지지하셨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름답게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멋지게 이겨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또 병립형 지지가 높았다.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 지금 보신 지지층도 거네요. 이제 한 병립형이 40대 27로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였나 벌써 위성정당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이쪽에서도 병립형 내지 연동형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립형이 상대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전체는 한 2%포인트 높게 나타났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당들이 특히 개혁신당은 조금 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낙연 신당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은 조금 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건 이제 쉽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을 때 왜 병립형을 좀 더 높게 선호하느냐.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게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정당에 유리한 건 병립형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꼭 지지층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소속된 지지층 말고도 다른 분들께 물어봐도 연동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병립형은 예전 거, 연동형은 그러니까 연동형이 준연동형이야, 연동형이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캡을 씌우는 건 뭐야? 그 중에 17석만 들어가는 건 또 뭐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해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예전 거 돌아간다는 거 하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회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병립형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완벽한 제도라는 건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네. 민주주의 본질에 뭐가 더 가까운 제도인 것이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선거에 도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탄생했다라는 그 지점은 한 번 더 좀 짚고 싶고요. 저는 저희가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제도로서 비례제도로서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위성정당이 잘못 있는 거다. 거대 양당이 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게 기형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 취지 자체는 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경론들이 오고 가겠습니다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비례제도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네. 근데 그렇게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이 어느 그룹하고 이 구성을 할 것이냐의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새진보 연합도 있고요. 또 근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거는 조국의 신당, 송영길 신당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이렇게 합류를 할까요? 일단 우리가 골프 용어지만 그립을 이재명 대표가 혹은 민주당이 꽉 잡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로 협조가 되는 정당들은 같이 연대할 거고요. 다만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교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조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의도 네. 정가에서 이제 알려진 정보로는. 그래서 송영길 신당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어제 기본소득당은 이제 용해인 대표가 이제 바로 환영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 나머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진보 정당들하고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녹색정의당, 송영길 신당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이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넓히느냐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더불어 시민당이 되지 않는 법 그리고 그 중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조정은 의원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고민을 아마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후보가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을 누가 이제 옥석을 가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대목이 잘 보완이 돼야 아마도 준위성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칭할 만한 그 가치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거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통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지하철로 다니니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흰 눈이 제가 산속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온 세상을 밝히면서 정말 어떤 또 다른 세계의 아주 그 모습을 보여주다 하니까 아침에 감동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군요. 아이 그럼요. 예. 예, 아이고 뭐 부럽습니다. 돈이 없어 산 쪽으로 간 거지만 예. 전세 난민으로. 예.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MBC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사 책임자가 교체되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MBC 보도가 뭐냐,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에 최상병 사건 회수 협의 전화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요, 작년 8월 2일에 사건 자체의 결과가 바뀌기 직전이죠. 8월 2일에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소속인 박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경장이에요.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처리를 위해서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 뒤에 실제로 이 과장이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네, 거는 네. 처음이에요. 최초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뉴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 경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이미 이첩받은 그걸 갖다 회수하겠다고 예. 국방부에서 연락할 거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첫 번째고.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게 대략 12시 50분경인데 이게 거의 지금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이 시작됐어요. 그 11시쯤 끝났어요. 즉각 이제 대통령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지금 경상북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네. 예, 이 사람이 즉각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죠. 그러니까 사건이 뭐 이첩되고 있다고 이래 알고 알았어. 해병대 사령관 내 전화하겠어 해가지고 아니 말이야 이첩하지 말랬더니 말이야 이거 이첩되고 이거 꼴이 이건 뭡니까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듣자마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네. 전화 끊자마자 박정훈 대령부터 보직 해임하고 너 지금부터 수사하지 마. 예. 지금부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으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첩이 됐다는데 빨리 손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가 이첩하라 그래놓고 예. 대통령실 전화 받고. 네네.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 얘기를 듣고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회수하겠다. 요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군요. 그 장면인데 같은 시간에 공직기강 비서실의 박모 경장은 경찰 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국방부 전화가 갈 거니까 네. 이거 제대로 처리하세요. 네. 이게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려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행정관이면 제일 하급자잖아요, 사실은. 뭐 실무자죠. 그렇죠, 실무자인데 일개 행정관이 단독 결정으로 이런 전화를 뭐 경찰청 본부에 있는 사람한테 뭐 어쩌라 저쩌라 사건 처리 이렇게 하세요라고 행정관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행정관이 우선 부서가 다른데 네. 이거는 국방 라인을 담당하는 안보실 2차장 소관이고 네. 그나마도 개입 못하게 돼 있는 안보실이 이런 걸 갖다가 뭐 감나와라 배나라와 하고 있을 때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서에 공직기강 비서실이 뭘 안다고 어떻게 알고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경찰에서 대비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뭔가 움직였기 때문에 부서를 가리지 않고 쫙 퍼져서 실무자가 막 움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 전날 8월 1일 날 예. 아침에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 현안을 쭉 보고했어요. 그중에 이게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상병 사건은 경찰에 이첩이 내일 중으로 되고 혐의자가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은 사단장 그거 이첩하면 그럼 앞으로 사단장을 누가 하냐? 그렇죠. 국방장관 전화 바꿔. 예.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의 중에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이러면은 말이야 누가 앞으로 사단장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안보실의 증언은 대통령이 국방 관련 현안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대. 의리가 있으시네요. 네. 옛날에 무인기 내려와 예. 뚫리고 뭐 국방 사건이 예. 많았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 역시 내 사람. 어. 예. 그래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국방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 출국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이야 전날 내가 결제를 다 했는데 이첩하라고 그랬는데 보류하라 그래요. 이래놓고 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중간에서 끼어버린 거예요. 네. 어제 장관이 결제해주고 오늘은 보류하라 그러고 그래서 박정원 대령한테 야 내가 이거 보류하고 이첩 중단 지시를 내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예. 그럼 직권남용 되시고 사건 은폐 시비에 휘말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첩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갔다 와. 이래버린 거야 김계환 사령관. 그래서 가라 그래서 결제 받고 갔는데 항명은 무슨 항명이야? 예. 다 정식 개통으로 결제 받고 갔는데 그랬는데 보내놓으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난리가 난 거야. 대통령실이 그렇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첩하러 갔다며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면서 임종덕 2차장이 난리를 쳐 막 이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때서야 또 경북경찰청에 알아보니까 이첩이 끝났다네. 그때가 늦었네. 그래서 그걸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보고하고 네. 박정원 보직 해임시키고 이 난리가 되고 동시에 경찰로 손을 쓴 거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기가 딱딱 맞네요. 그 전날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낸 걸 알고 있거든. 예. 근데 여기서 실행을 안 했다? 야 그럼 대통령한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빨리 막어. 이렇게 이제 사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전화가 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민감한 현안 갖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참 부처에 한번 전화할 때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오해 소진 없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다 알아보고서 하지 괜히 또 이상하게 해석되는. 그래 다 조심조심하고 이거 살얼음 판인데 근데 뭐 이렇게 급히 전화한 건데 보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한 건 빨리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대통령 지시란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MBC 보도의 이제 의미는 이 최상병 사건을 되돌리는 사후 처리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는 모든 이 증거 정황들이 가리키고 있다. 다 가리키고 이거겠습니다. 아주 짝짝 맞아 떨어져가요. 거기에다 지난주 재판에서 또 황당한 게 드러난 건 뭐냐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국방부 외압을 받았던 8월 1일 날 자기 휴대폰으로 박정훈 대령한테 차관 메시지라고 줄줄 읽어줬거든요. 뭐 혐의 대상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이러는데 이걸 박정훈 대령이 이제 진술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의 스모킹 거는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입니다. 이걸 포렌식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됐어. 근데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킬 때는 네. 뭐라 그랬냐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작년 8월이죠. 그때 그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을 포렌식 해본 결과 차관이 보낸 메시지는 없었다. 박정원이 허위 진술했다. 이걸 구속 사유로 넣어놓고 12월 달에는 그럼 예. 통화 기록 좀 보자. 분명히 대통령실하고 뭐 통화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면 해병대 사령관은 군에서 특수하게 보급한 그 비화 장비라고 보안 장비라서 포렌식이 안 된다. 그러면 저번에 구속영장 칠 때 포렌식이 안 된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궁금해 하시니 예. 임의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날 통화 기록을 뽑아서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에 거기에 요 대통령실 임종덕 차장하고 전화한 내용은 빼버려. 삭제해버려. 조작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JTBC에서 특종으로 어디서 통화 기록을 뽑았는데 맞아요. 재판부에 제출한 2건의 통화 기록이 떠 있어. 요거 뭐야 해서 추적해 보니까 대통령실 임종덕 2차장이야. 2번 통화했어. 이게 이제 나와버려.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휴대폰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거짓말 한 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지금 까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이 들어가면 지금 공수처가 예. 하고 있지만은 예.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냐 아니냐 할 때는 정당한 수사에 외압이면 항명죄가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외압이 없었고 정상적 지시를 이행 안 하면 항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조사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국방부 장관이 정식으로 결재한 게 왜 뒤집혔냐? 위에서 센 권력이 했다. 이렇게 되면 외압이 되니까 요게 조사의 핵심이에요. 요게 조사의 핵심인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항명이고 이게 외압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데 4월 달에 최상병 특검이 국회 상정이 됩니다. 예, 예. 아마 선거 직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전 200표도 가능하다고 봐요. 선거 직후고.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요. 네. 자, 북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요.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을 하고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신원식 장관이 또 자극하는 언동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24일에 그 공군 전투비행단을 찾아가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참 남북이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죽이 탁탁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말싸움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잦아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게 위험 수위로 자꾸 가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한반도가 지금 전쟁 위협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게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승공통일론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유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더 황당해요. 북진 통일이요? 예, 어. 자유북진 통일이다. 아이고.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흔들고 주민들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진 통일, 자유북진 통일하고 이게 쌍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노동신문에서 하는 거는 예.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다 이렇게 짜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뿌린다고 본 것이죠. 이게 5일에 이 발언들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뢰 국방부 장관 노문, 조선 반도 린근의 세 척의 미 항공함이 동시에 전개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감히 정권 종말이니 적 지도부 재건이 하는 따위의 최악의 망발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가날픈 운명 결단 낼 결과 초래할 것. 그러니까 망발이다. 뭐 운명을 결단낸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런 양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이 불안한 평화를 누려왔는데 이 평화에 지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까지 드세요. 이젠 평화가 지겹다. 평화에 지쳤다. 우리 적개심을 풀 길이 없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전야에 빌헬름 2세가 이제 8월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끝내버리자. 이러면서 선동해가지고 독일 병사들 몰고 프랑스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나온 얘기가 100년의 평화에 지친 그 독일 국민들이 전쟁이 석 달 만에 끝날 걸로 알고 낭만주의적 사고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게 후세지인데 예. 자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종말시켜서 자유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무궁화꽃으로 통일을 하는 예. 이런 낭만적인 꿈에 이게 지난 70년간 전쟁의 감각을 잃어버린 이 어떤 평화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꼭 1차 대전 전야 같습니다. 그때 이런 원초적 적개심이 끌어오르다 보니까 전쟁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자제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4월에 총선 앞두고 계속 북이 개입한다. 지금 맞아요. 이거 주술처럼 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장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좀 예. 말씀드릴 건 네.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1월에 벌어진 북한의 일련의 위협 사태에 대해서 네. 단 한 차례도 도발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도발이냐? 어. 그건 위협이지. 아, 그런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한미 거예요. 간에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전에 도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있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쓰지 않는 많았죠.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군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도발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해가지고 지금 한미 간에 긴장이 벌어졌어요. 지금 진지하다 이거네요. 네. 진지한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보는 거군요. 왜 자꾸 전쟁 위기 부추겨? 그리고 도발이라는 말을 쓰면 유엔사 교정 규칙에 반드시 대응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저기 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군사행동 할 거냐? 그래서 난 도발 인정 못한다. 서해안에 포 좀 쏜 게 왜 도발이냐? 동해 미사일 시험 언제는 안 했냐? 이걸 도발이라 그래 버리면 이래가지고 지금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게 긴장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발이란 말을 무심코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지금 모든 이런 도발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모든 농가는 총선이에요. 그렇군요. 총선에 필요해서. 총선에 북이 반드시 개입한다. 그러면 북이 총선 때 개입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러면은 총선 연기할 겁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총선 치릅니까? 포탄이 오고 가는데 그거 총선을 연기하든지 백지화해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니면 국회를 해산하든가 어떻게 대응할 거야? 말로만 도발 그러는데 이게 국내 정치용은 될지언정 군사적 대책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 발언이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막 말 잔치를 하는 와중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무게로 봐야 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 실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개심이 고조가 됐는데 예. 우리가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전쟁론에서 전쟁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첫째, 원초적 적개심의 고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무조건적이고 어떤 맹목적 적대감이 쌍방이 고조될 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험적 지도자가 있을 때 도박을 감행하겠다고 하는 무서운데요. 그런데 나 더 이상 밀릴 수 없어. 이제는 끝장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쟤들 굴복시켜야 돼. 이런 사고가 어느 순간 튀어오를 때 세 번째는 네. 전쟁을 해서 적을 굴복시켜서 어느 확실한 합리적 이익이 기대될 때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적대감, 지도자 그리고 이익이 있을 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반도에 네. 제가 보기에는 원초적 적대감은 진짜 상대방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정확히 골라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과 북의 이 조건은 충족이 됐어. 네. 그러면 두 번째 모험심인데 우리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몰라. 네, 네. 모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주가 폭락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거 보면 분명 어떤 모험적 사고가 있다. 어쩌면 북이 도발할 때 기다렸다가 네. 세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50%는 충족이 됐다고 봐야 돼. 세 번째가 없는 건데 남북이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커녕 세계 공급망 마비의 금융위기에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치가 않은데 만일에 여기서도 합리적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은 전쟁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저 남한 경제도 안 좋고 저 정권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혹시 이런 전쟁 분위기가 정권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합리적 기대 이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진지하게 경고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뭐냐 하면은 북한 못지않게 남한 정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3월 우리 중하순부터 있는 키리졸브 한미군사연습은 이번 총선의 최대고비입니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과거와 달라요. 전략자산 총출동입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실병 기동 훈련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북이 이거 그냥 어떻게 눈 뜨고 봅니까? 아, 그게 그렇군요. 총선 코앞이요. 예. 지금 날짜가 정확히 공개가 안 되는데 3월 중하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총선 불과 보름 남아 있을 때 언저리예요. 그러면 그때쯤 또 한 번 남한과 북한이 난리 나는 거죠. 또 한 번 충돌을 아니 하겠네요. 지난 제가 기억으로는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큰 연합훈련은 없었거든. 그렇군요. 보수 진보 정권을 다 통틀어서. 어쩌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너무 긴장이 고조될 경우. 지금 댓글들 보면 댓글에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박출표님께서는 이 정부와 정권은 전쟁을 통해서 무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단 말인지, 뭐 또 뭘 알고나 전쟁을 운운하고 오지랖을 떨어야지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미국은 전쟁광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채윤님도 있으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부분을 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신년 축사를 했는데 예. 이게 뭐 미국이나 일본 등등은 다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메시지만 쏙 뺐다고요. 그 자리에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가 있었어요. 아, 면전에서 빼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네요. 당연하죠. 확실하게 일부러 그런 거네요. 지금 중국에서 오는 메시지 뭡니까? 네. 한국이 정책 변경이 없으면 한중 관계 개선 없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은 없다. 아예 딱딱 잘라 얘기해 버리니까 생각 안 바꾸면은 한중 관계 회복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탈중국 발언한 거, 뭐 중국 곧 망한다, 뭐 이랬던 거, 막말한 거, 뭐 이러는데 그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다니까. 그런데 묘한 게 있는 게 지금 경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 일본 경제로부터 탈동조화가 되고 계속 중국에 연동되는 주가 지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탈중국을 외쳤는데 미국, 일본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뚝뚝 떨어져가지고 대폭락 사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탈중국 한다더니 탈미국, 탈일본이 경제 지표 그렇게 가는 황당한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이게. 자,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정치를 잘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니, 바라실 걸 바라야지. 빨리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갈수록 비용만 커질 겁니다. 아마. 저도 잘하길 바라지만 네. 바랄 걸 바라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오전 8시 30분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